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전 국회 속에서도 살펴본 내용인데요. 대미투자 특별법이냐, 비준 동의냐, 공방이 재점화가 됐습니다. 들어보면 양측 입장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압박일 텐데요. 지금 미국에서의 협의는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 여야가 지금 빠르게 절충이나 합의를 좀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우선, 국민의힘은 비준 선행 네. 이렇게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이라는 SNS에 올린 것을 보면은 입법, 인액트라는 표현이 나오고 비준, ratify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입법 우선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이 MOU는 비준 대상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헌법 60조에 MOU라도 재정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비준을 필요로 한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패키지 딜로 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러니까 외통위에서 비준을 추진하고 그리고 재경위에서는 대미투자 특별법을 추진을 이제 천천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을 달래야 되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성급하게 또 15%에서 25%를 올리겠다라고 폭탄 선언을 한 것은 국내 정치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미네소타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도 있고 또 지지율이 하락하니까는 그 물타기용으로 이렇게 내놓은 거잖아요. 이게 판을 뒤엎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협박용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미국 국내에서 이 대한민국의 미국 대미 투자가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이제 불식시키는 그런 노력이 우리한테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그 투자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천천히 진도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미투자 특별법과 그다음에 MOU에 대한 비준 이 두 가지를 천천히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중요해서 그런 좀 패키지 딜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려 봅니다. 네, 패키지 딜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준우 대변인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일단 그 MOU, 죄송합니다. 비준하고 특별법 네. 차이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특별법은 이제 비준은 승인이냐 거부냐 이게 핵심적인 관건이 되는 거고요. 특별법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나중에 수정과 보완, 그러니까 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정과 개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차이가 이제 근원적으로 좀 큽니다. 네. 그리고 정치적 부담도 비준이 훨씬 큽니다.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60조에 보면은 국민의 재정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경우는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매년 200억 달러를 미국에 현금 투자하게 돼 있거든요. 200억 달러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절반 수준입니다. 네. 엄청나게 큰 규모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인 거고, 이번에 김정관 이제 장관이 러트닉하고 만났는데 어제 만났는데 1시간 반 동안 아무런 성과를 못 내서 오늘 또 만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 뒷얘기가 흘러나왔어요. 뒷얘기가 뭐냐면은 미국이 사실 표면적으로는 관세 얘기를 꺼냈지만은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 실제 이유는 추가적인 대미 투자를 더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100억 달러 규모의 대여섯 개의 투자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나가고 있는 고정 비용만 해도 매년 200억 불인데 여기에다 100억 불이 더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재정에 엄청 심각한 타격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국회에 비준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제 나온 부동산 대책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걸 두고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서울 경기의 6만 호 공급에 대해서 환영을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게 실효성이 적다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주 그 네 번째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지선을 앞둔 만큼 부동산 민심의 향방도 중요할 텐데 과연 어떤 점들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6만 호 정말 영끌 공급책을 내놓은 것인데요.
그 수도권은 특히 네. 서울은 택지 개발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는데 네. 아시다시피 이 재건축, 재개발 쪽으로 가게 되면은 또 투기 광풍, 또 그걸로 인해서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고통은 또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조심스러울 수밖에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가 시기에 있어서도 또 착공 시점과 입주 시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의 제기를 했는데 네. 사실 아파트라는 것이 무슨 공장에서 빵 찍어내듯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늘 심어서 내일 수확을 할 수 있는 일회성 작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지금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고 있다라는 착공이 2027년 목표였던가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저희도 뭐 1, 2년 내에 빨리빨리 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아무리 이제 뭐 신속 통합 이런 절차를 밟더라도 오래 걸릴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제 답답한 심정은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너무 이제 비판만 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주거 사다리의 복원은 여야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주거 사다리가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측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가 지난해죠. 97 발표, 그 후속 조치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97 발표했을 때 맹탕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하겠다는 목표만 제시를 했지 네. 언제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그랬죠. 네. 근데 그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부동산 집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고민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정부에서 고민을 해서 이번에 또 추가로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 내용에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언제 어떻게 몇만 원을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게 새롭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그 부지 있지 않습니까? 용산에 있는 국제업무지구라든가 네. 또 노원구의 CC라든가 또는 과천의 경마장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때도 다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부지의 70%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진행이 됐습니까? 안 됐어요. 용산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글로벌 도시로서 서울이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거기에 네. 아파트를 들어서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고 서울시도 지금 목표 지금 호수가 8,000호입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용산에 10,000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부터 벌써 행정 갈등이 생기고 있는 거고요. 노원구에 있는 CC도 마찬가지예요. 노원구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공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공공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거 반대한다면서 그것도 반대 시위 때문에 지역 주민 반대 때문에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과천에 있는 경마장도 일단 경마장이 어디로 옮길 것이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과천 경마장이 굉장히 산업화가 잘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거기서 운영하다 보니까는 관련 이제 사업이나 산업이 많이 있어가지고 옮기게 되면 과천에 있는 거기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계 타격을 입는다는 겁니다. 네. 그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곳곳이 다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다 좋은 자리지만은 실제로 이거 실현하기에는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지 않느냐.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그런 모습을 봤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맹탕2가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지금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유유부지를 찾아가지고 이제 주거지를 조성한다는 거는 현실성이 없다.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민간에 맡겨야지 이게 제대로 원활한 사람들의 어떤 각자의 원하는 옵션이라든가 각자가 원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네. 24평에 있고 나는 30평에 있고 다 다양한 인간들 각자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춘 시장에 맞춰서 공급을 해야지 이게 시장이 안정화된다라고 우리는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준우 대변인께서 현실적인 문제를 좀 집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거 정의라는 것은 공급 확대와 그렇지만 투기로 왜곡되는 것은 또 막아야 되는 그 둘 사이의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용산 그 정비창 그 부지의 네, 경우는 정부네. 지금 10,000호를 이번에 이야기했는데 오세훈 시장은 8,000호밖에는 안 된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또 다르게 그 시뮬레이션 한 결과에 따르면은 2만 호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네, 이거는 네. 아마 어떻게 이 그 용산 정비차 지구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민의힘 당내 상황을 짚어볼까 합니다. 제명 후폭풍이 거센 국민의힘부터 볼 텐데요.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개혁신당과의 공조 본격화에 나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개혁신당 쪽에서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확장 대신에 결집을 선택한 장동혁 대표, 그리고 쌍특검 공조와 지선 보수 연대까지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 이준우 대변인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이번에 가장 이제 지방선거에서 좀 불안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정리가 됐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이번에 정리하고 가느냐, 정리하지 않고 그냥 안고 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은 윤리위 결정에 따라서 제명 의결을 하게 됐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또 단점이 있죠.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는 이제 우리 당의 당 대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되게 높습니다. 네.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분이긴 하지만 단점이라면 과연 국민의힘의 보수의 가치라든가 이런 걸 내세울 수 있는 그 보수의 가치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인가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 좀 미숙한 부분도 있다. 당 대표 시절에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그 시기를 건넜을 때 우리가 과연 현명한 선택을 했었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여전히 우리 당 내에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 지금 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건 별개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상황인데다가 당원 게시판에 여론 조작 의혹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본인이 소명을 하라고 했는데도 본인이 소명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절차적으로 기회를 충분히 줬고 절차적에 따라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한을 포기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챙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인의 판단대로 우리는 존중해서 제명이라는 결과를 받아서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 문제가 뭐냐? 이제 지방선거 모드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장동혁 전 대표가 쇄신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공천 청년 공천 의무제라든가 그다음에 인재영입위원회라든가 또는 이제 경선할 때 당원과 일반 시민의 여론조사를 7대 3으로 하느냐, 6대 4로 하느냐 네. 이 문제도 좀 아직 남아 있어요. 이런 중요한 과제들을 장동혁 대표가 하나씩 아마 다음 주부터 최고위에서 의결해서 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서서히 당 전체 모두가 지방선거를 준비한 모드로 바뀌면서 결속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때문에 당이 분열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지만 네. 저는 지방선거 날짜가 가까워오고 있는 현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설 직전까지 선거 모드로 가서 우리 당의 결속을 올리고 민주당과의 당 지지율 격차도 좁히는 네, 그런 네.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쌍특검에 대해서는 저희는 개혁신당과 함께 하기로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그쵸. 공언을 한 상태고 지금 여전히 그건 유효하고 우리가 천막 농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김경시 의원, 강선우 이제 의원 이런 분들 관련된 추가 보도를 들어보면은 네.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 혹시나 공천 뇌물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도 여러 분이 또 관련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선우,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는 쪼개기 후원을 해가지고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8명에게 후원했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켜서 지방선거가 있기 전에 국민들에게 지방선거의 공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켜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서 보는 시각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국민의힘 측의 지금 당내 상황이요 좀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된 이후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앞으로 그 지방선거에 또 대비를 하면서 개혁신당과 연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뚜렷해 보이는데 민주당과의 표격차를 줄이겠다 이런 목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쌍특검하고 관련해서는 개혁신당과 공조를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개혁신당에서 선거연대는 없다라고 선을 긋기는 했어요. 물론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은 또 어떤 식으로든 아마 공조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서울이나 부산과 같이 그 박빙 승부인 곳에서는요. 근데 일단 그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시키는 그런 배제의 정치,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끌어안는 덧셈의 정치를 하지 못하고 그런 이유는 장동혁 대표의 어떤 당내 정치적인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겠죠. 만약 그게 든든하다면은 이렇게 중원으로 치고 나와서 한동훈 대표까지 이렇게 포괄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장동혁 대표를 당 대표로 만들어준 그 윤 어게인 그룹 극우에 소구할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풀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제 출구 전략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보수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고 또 윤어게인의 기대는 네. 그런 행보가 계속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스텝으로 만들 수 있었잖아요. 왜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나의 스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장동혁 대표부의 반감을 많이 샀었던 것 같은데요. 당원 게시판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 끌어안았으면은 장동혁 대표의 스텝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거죠. 네. 네. 제가 조금 이제 반론을 짧게 좀 네, 드리면요.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당원들 사이에서 신뢰라든가 믿음 이런 것들이 수치로 구체적인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요? 일단 리얼미터 이번 주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과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격차가 3.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여론조사 업체에서는 큰 차이 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리얼미터 조사는요. 거의 오차범위 붙어가지고 바짝 붙어있는 상태다 말씀드리고 장동혁 대표가 이끌고 나서 굉장히 당원 가입자 수도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우리 우파 정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100만 명이 넘은 적이 없었어요, 당원이. 근데 이번에 100만 명을 넘었고요. 그리고 이번 달 초에 110만 명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 되면 120만 될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데이터는요.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고 거기에 더 많은 국민들이 동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는데 일반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47%가 나와요. 그리고 반대한다가 20몇 퍼센트 나오고 거기서도 10% 넘게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해 찬성한다 하는데 국민의 내에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는 62%가 압도적으로 찬성한다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와 국민의힘 여론조사 내에서도 이렇게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타당하다. 왜? 당원 게시판 여론조사에 대해서 의혹이 있을 때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조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조작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는 않고 단순히 조작이다. 그리고 정치 보복이라는 말만 반복을 하니까 국민들은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구체적으로 납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은 아마도 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건데 네. 본인이 소명할 길을 스스로 포기한 이런 부분이 네, 아마 네. 국민들에게 좀 지지를 못 받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주 짧게 좀 들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내일 그 제명 반대 집회 그리고 토크 콘서트까지 이렇게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기자회견도 했는데 어떤 방식일지 좀 짧게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신당 창당하면 어려워 보입니다.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요.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인원이 필요합니다. 신당 창당하려면 전국에 5개 도당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한 도당에 1,000명 이상의 모집을 해야 돼요. 근데 5,000명을 동시에 짧은 기회에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네. 그건 좀 불가능하고요. 또 문제가 뭐냐? 나갈 사람이 없어요. 비례대표 같은 경우 한동훈 전 대표에 의해서 비례대표의 의원들은 지금 친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쵸. 그분은 나가게 되는 순간 배지가 이제 날아갑니다. 그리고 지역구가 있는 한 친한계 의원들은요.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를 돕겠다고 따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의힘에서 거기 당협위원장을 또 꼽기 때문에 본인이 다음 총선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비례의원이든 지역구 의원이든 신당 창당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남은 카드는 무소속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나가라라는 얘기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서울시장은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없고 대구에서 만약에 광역단체장 나간다고 그러니까 대구시장 나간다고 보궐선거가 생기면은 거기에 출마해서 원내로 들어와서 나중에 복당하는 방법 이거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래 보이고 박정훈 의원이 오늘 또 뭐라고 했겠냐면 네네. 평택을이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평택을이요? 네, 평택을에서 보궐선거 이번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평택에서 나오려고 계산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또 민주당 직전의 의원이 민주당이었어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지역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한동훈 본인의 입장에서는 마음을 이제 제가 들어가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가면 당선되는 곳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그렇겠죠. 대구 쪽으로 좀 좁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 쪽으로. 네. 평택을에서는 들어볼게요. 저기 황교안 의원 전 네. 대표도 나온다고 하니 민주당 황교안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까지 해서는 승산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네. 이준우 대표님께서 리얼미터 여론조사상 네, 네. 3점 몇 %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3.2%. 네, 아시다시피 리얼미터는 이제 ARS로 정치 고관여층들이 답변을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또 전화 면접 조사인 한국갤럽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많이 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 났었죠? 거의 더블 스코어까지는 네. 아니지만은 아마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던 걸로 여론조사에 따라 좀 기억을 차이가 네 많은 굉장히 걸로. 그 ARS랑 지금 전화 면접 조사랑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장동혁 대표의 대세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원도 급증하고 있고 그런데 어제 오세훈 시장도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네네, 냈었고 또 그 16명의 의원들 또 대안과 미래 등등 해서 그 한동훈 전 대표를 또 추종하는 그룹 또 만만치가 않은 것 같고 글쎄요 내일 국회 여의도 집회 그리고 또 2월 8일 북콘서트에 어느 정도 분들이 운집을 하는지 정말 장외의 원외의 거물인지 아니면 거품이 낀 것인지 이제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잠깐 얘기를 하면 아, 오세훈 네. 시장이 갑자기 역시 좀 짧게 들어볼게요. 짧게 네. 뜬금포라고 할 정도로 갑자기 장동혁 대표에게 사퇴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약간 놀랐어요.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본인이 왜냐면은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를 희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당에서 나오게 되죠?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나오게 되고 국민의힘이 지금 지방선거의 간판은 어쨌든 장동혁 대표란 말이에요. 장동혁 대표 얼굴로 지방선거 전체를 총괄하게 될 건데 그런 당 대표에게 본인은 잘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퇴라고 얘기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아예 당 대표 선거에 더 관심이 많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시장 오세훈 본인이 서울시장이 이번에 네. 서울시장 선거를 나가지 않고 네. 이번에 만약에 졌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 져서 당대표 바꿀 수 있는 상황 또는 비대위원장에 출범한다거나 조기 전당대회가 열리거나 그럴 경우에 오세훈 시장이 도전해가지고 자기가 당대표가 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장동혁 대표와 선명하게 각을 세우는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예측을 할 수 있겠군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지는 건 지방선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 맞아요.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측도 한번 저희가 보고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신경전도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이 합당하면 조국 공동 당대표 이 발언이 또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텔레그램에 공개된 미략서를 놓고서 양측에서 참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뭔가 이거 기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물밑으로 뭔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경미 대변인. 네, 이번 주에 이해찬 수석 부의장님 애도 기간이라서 좀 소강 상태이기는 하는데 여전히 이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그 2달 안에 합당을 한다라고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은 글쎄요 좀 그 지난한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162석이고 조국혁신당은 12석, 의석으로 생각하면은 뭐 한 14분의 1 정도 되는 건데요. 그렇지만 또 당대 당 통합이기 때문에 뭐 공동대표 이야기도 조국혁신당에서 나왔던 것이고 또 그게 이 시점에 또 꺼내기는 굉장히 그 불편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은 그 이견들이 있는데 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붙인다면 그 의결은 중앙위원회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돼야 될지도 또 결정되어야 될 사안이고 갈 네.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갈 길이 좀 멀어 보이고 이견도 네, 그렇지만은 많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합당 찬성보다는 반대 여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고, 어. 그렇지만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찬성 여론이 또 훨씬 높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조율을 해나가야 될지 좀 어쨌든 수기 과정이 필요한, 네.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바라보는 이 상황 좀 어떨까요? 저는 이제 정청래 당 대표와 조국 대표 이 두 분 사이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바로 기습적으로 발표한 게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당대표는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당대표 연임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문 세력의 도움이 절실하죠. 현재 가지고 있는 본인 지지층으로는 개딸 세력과 북계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인 1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조국 혁신당 그 당 간판으로는 출마를 해도 원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현재 조국 혁신당의 당 지지율은 2에서 3%입니다. 이런 지지율은 아마 어딜 나가든 간에 좀 어려울 거라 생각을 갖고 민주당에 들어와서 민주당 간판으로 나간다 그러면 원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서로 이해관계가 조국 입장에서는 내가 민주당 간판을 달고 원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친문 세력을 등에 업고 당대표 연임할 수 있는 이런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서로 당원들과 의논하지 않고 바로 야 이거는 서로 좋은데 서로 이게 윈인 아니야라고 하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기습적으로 발표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드는 거고요. 황운하 의원이 조국 대표에 대해서 공동 대표로 한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민낯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조국 이게 대표는 그거 아니다. 뭐 이렇게 현실적인 했죠. 민낯이 뭐냐면 네. 이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분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분 얘기 없이,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어디 불경하게 지분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합당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지분과 영향력을 현실적으로 계산해서 나눠 갖는 게 나중엔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나눠 갖는 게 그게 합당인 거예요. 그래서 황운하 의원이 한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조국 대표가 원하는 걸 대신 본인이 말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대외적으로는 조국 대표 그럼 하지 마라고 하면서 경고하는 이런 모양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조국 대표가 내심 원하는 소리를 황운하 의원이 해줬다 저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도 이준우 대변인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셨고 박경미 대변인께서는 우아하게 칼을 꽂는 우아한 자객 같은 그런 면모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여야 스피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